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살다가 이런 일에 사용될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요즘 이런 곳을 통해 사과되는 게 낫다는 사실을 듣다 보니 문득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덜만인 시 노아의 일이에요. 경기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소박하고 성실한 부모님 아래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은 시집간 사촌언니가 소개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형편이 많이 더럽진 않아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가정의 아들로서 부모님이 성실하고 인품이 좋으시며 평판이 좋다고 했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점에서 집안의 형편이 꽤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저를 시집 보내도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려면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 대학에 가길 원치 않았고, 부모님은 일찍 시집가서 남편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이야기에 설득되어 결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3번 정도 간단한 데이트를 한 후 결혼 준비에 돌입하자 수많은 특이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남편이 저보다 한 살 많았고 10살이 넘게 털지 않는 어린 신호를 보였다는 것이었죠. 이미 아들이 있어서 뒤늦게 아이를 더 낳기 위한 욕구가 아닐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니 어쩌다가 아기가 들어섰는데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하네요.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셨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결혼했었습니다. 어릴 적의 신호는 현재 초등학생이었던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린 신호가 귀엽고 동네의 꼬마처럼 보였기에 그녀와 함께 고무줄놀이도 하고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신호는 언니같이 느껴져 세심하게 자랐어요. 결혼한 뒤에 임신하고 딸을 낳았고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고 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소중히 여겼으며 함께 자산을 쌓아가며 애썼습니다. 조금씩 노력하면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결혼 생활이 10년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아름다울 정도로 어리게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집안 행사 때문에 차를 타고 지방으로 갔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보다 11살이 많은 신혼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아가 되어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록 성인이 되었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신의 슬픔은 옆에서 보기만 해도 가슴 아플 정도였습니다. 남편 또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남편은 나도 있고 자식들도 있기에 처지가 심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장례식이 열린 후 4에서 5일 동안을 시내에서 보내는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라고 생각하면서 슬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정도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신호를 많이 챙겨주고 친절하게 생각했어요. 또한 15년간 남기신 신호 몫의 재산도 건드리지 않았고 신호가 계속해서 대학을 잘 다닐 수 있게 열심히 쉬는 밥 차리고 챙겨줬죠. 그러나 우리 가족은 시부모님이 사고 이후 약 1년간 힘들어 하다가 겨우 충격을 스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이 날이 가까웠을 때 신호가 갑자기 저에게 자신이 같은 대학 친구에게 어떤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회가 있다고 하여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원래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신호는 초대를 받았으니 혼자 가는 것은 그렇게 하다고 했습니다. 갔다가 이상한 곳이면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자는 절차가 끌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곳들이 많이 악랄한 것들이죠. 혹시 다단계인가요? 예언은 아니죠. 그냥 무슨 마케팅에 사용되고 있는 거요. 홍보 독실 다단계를 봤어요. 그러나 신의 설명과 달리 도착한 것은 다단계 설명회였습니다. 이미 예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3년 만에 연락해서 친구라고 했죠. 저에게 설명하던 그 회사더군요. 저는 신호를 데리고 바로 나왔으나 결국 붙잡혀서 2시간이나 강연을 듣고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자신들은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데 성공 보았는데 그게 다단계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것을 신호는 본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가씨, 제 친구가 다단계네요. 예전에 제게 말씀하셨던 그곳이라서 확실히 알아요. 아가씨도 지인과 잘 이야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함부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알았죠? 네,
알았어요. 3G 키의 신호가 다니다가 이미 빠지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졸업 후에 스터디가 있다고 계속 나가게 되는 건 제 남편은 취업 스타일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신호가 저와 남편에게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나와 부모님이 앞으로 유산 남겨주신 거 이제 나한테 주면 될래? 예. 그 돈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주기로 했잖아. 좋은 사람이 생겼어. 어,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그래요, 오빠. 사업을 하지 않을 서민은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살 수 없을 거야? 이제 대학을 겨우 졸업했는데, 아 그게요. 생활용품을 내가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또 내 밑으로 사학장을 하면서 이미 확장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흥정을 다 잘할 자신이 있어서 빠르게 주대. 말을 들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제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취직하고 저축하면서 살 수 없어. 돈을 벌고 저축하는 시대는 지나가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남편을 설득하는 신호의 말을 듣자고 생각해요. 어쩜 이렇게 기분이 싸해서 안 좋은지 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던 신우가 입에서 줄줄 나오는 소리는 상당히 그럴듯했는데 예전에 저를 설득하던 제 친구의 말과 너무 비슷한 말들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짚이는 바가 있어서 따로 신호를 빗물어봤습니다. 아가씨, 혹시 그때 말한 제가 다단계라고 한 그 업체, 거기 본 계속 나가셨어요? 신우는 멈칫하더니 가만히 저를 잘 바라보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너무 걱정되어서 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그런 고음이 넘어가서 U3 받은 거 다르게 말고 취업 좀 해라고요. 그랬더니 신이 제 눈물을 똑바로 본다고 했어요.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언니 밖에서 보기에 이 사업이 다단계로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 사업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다단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다 같이 물건을 구매하고 그 마일리지를 돌려주는 건데 9개의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밑으로 사업자도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을 잘하면서 제 인생을 멋지게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다고요. 신우는 이미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홀린 사람처럼 저한테 그 다단계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만나봤다며 자신도 한번 본인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소시민으로 예상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다단계라는 편견에 휘둘리지 않으면 편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말린지 모르겠어요. 고 청산 요소로 말했어요. 줄줄이 말하는 것을 보니 이미 단계에 단단히 휘말리는 것 같았죠. 남편도 저도 한동안 반대하면서 시부모님이 유산된 놓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성인이었고 무어운 일이 계속돼 인을 들고 있느냐면서 자기가 물려받은 유산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고 신호를 어보고 달래고 애써봤지만 도대체 그 회사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들로 신모를 사내신 건지 신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재산을 내놓으라는 말뿐이었죠. 저는 남편과 신우 사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새우등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신우 말대로 신은 성인이었고 법적으로 남편이 신은 몫의 유산을 요구할 수 없다면 이야기들이 다르다고 하네요. 신뢰 없이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우는 몫으로부터 받은 1억 가까운 돈을 고스란히 신을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어요. 신우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물려받은 유산으로 중형차를 하나 사서 편히 차를 타고 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심부름을 남편과 나가 걱정할 만큼 신우는 그저 코웃음만 치더군요. 보통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답답한지 알아봐야겠어요. 사업 때문인가요?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원 평생 그렇게 가늘고 길게 살면서 나중에 부자가 되어도 부러워하지 말고 너도 유산을 다 날리면 처량해지겠어요. 기무기의 집에 들어갔다. 아, 그런데 오빠 5명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 어쩌면 이런 대화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결국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방 안에는 얼룩 제거제나 약 같은 게 아니라 사재기한 생필품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세미나나 정기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신라의 얼굴도 어느 순간부터 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2년이란 시간을 다단계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단계가 끝나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다단계 하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요. 결국 신호는 빚만 잔뜩 지고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듯 사업이 잘 되는 척하던 신호가 어느 순간 술에 취해 입집에 들어와서 오면서 고백을 하더군요. 오빠, 따 한 잔 마셔 써봐. 아, 에어. 또 웰컴 쏘쏘. 무슨 일 있어? 아야, 숫자 뜻. 회가 꼭 부자에 대해서 언니나 오빠로 시켜주려는지요? 원하는 해가 위로 진짜 다리 힘 좀 좁아진 우진우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사업 실패에 따라 놓았습니다. 그 오빠, 실은 요산을 받은 돈 탓으로 알렸다 치 약하고 저색이 묵어늘 듯 그리고 마가다리 들고 실적 때문에 톰을 맞추려고 내 돈으로 더 어떤 띠 흙 그리고 그 답이 좀 졌어요. 롯데 뭐죠? 뭐라고? 땀 퍼지는 그렇다고 술에 취해 앉은 채 주저앉은 신호를 바라보며 토닥거리곤 했습니다. 다음날 정신이 들어 돌아온 신호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아래를 보니 저와 땅일랑 아니 무어였습니다. 쉬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의 근황을 물어보니 이제 기도를 일부르거나 날리며 천편한 빚 덩치에 잡혀 있었어요. 재산이 없는 신호가 이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린 돈을 갚느라고 그기에 얻으려던 적금도 날린 모양입니다. 한동안은 여든 남편이랑 이야기도 잘 듣고 쥐 조건이나 폭주펴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만죽만죽 있던 신호가 어느 날 남편한테 맞자 신호에게 조금 돈을 쥐줬다면 그 애의 비행 준비라도 끝나면서 대짐은 하라고 바람직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시절 가지고 있던 꿈은 승무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승무하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 헬스장을 다니면서 체중을 줄이고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신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와 예수는 남편의 마음을 썸이할 말이 없는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결국 신호는 들었는지 열심히 성문학원을 다니며 취업 준비를 했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한 끝에 신우는 예전에 중국어를 조금 공부했던 경험을 가지고 국내 비행을 주로 하는 항공사로 입사했습니다. 완전 메이저 항공사는 아니었지만 경비행기가 선호되는 요즘에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서 우리는 좀 기뻤어요. 이 직장은 나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성실함을 존중해주는 곳인데 그래서 신우가 그곳에 취직하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매달 받는 월급을 성실하게 모아가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우는 승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살을 빼고 운동하면서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제가 봐도 말 그대로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더라고요. 다이어트가 성공하면 복권 당첨금을 받은 것 같다는 표현이 어울리겠어요. 피부관리와 운동만으로도 눈에 띄게 변한 것이 많아요. 또 성원이 봄과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시작한 후에 여러 남성들 사이에서 호셔달쉬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명함을 건넬 때나 데이트 신청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남자를 만나다니게 되었어요. 동료들이 소개팅을 시켜주기도 했고 좋은 조건의 전문적인 남자들이 쫓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변호사나 의사도 있었어요. 신우는 언젠가부터 다시 예전의 부자 타령을 서서히 되풀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시 가방이 싸지면 사치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전 남편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어요. 너 요새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느낌이 들어? 남자친구랑 사귀고 그런 거 다 좋은데 내가 걱정할 일은 없겠지? 오빠가 뭘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잘 만나고 있으니까 순검을 쓰지. 너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인사도 시키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래야지. 저축을 하고 있어. 어떻게든 몸에 저축해 오빠. 내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가늘고 키워서 안 살 거라니까. 아마 밤마다 분쟁이 심해. 언니는 작은 양 출근해요. 결국 밥상머리에서 이러한 다툼이 자주 일어나자 그 고백은 결국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나는 다시 그 수치심이 되돌아갔다는 직감을 받아들여 교활한 손이 많이 생겼고 다시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또 뭔가 화려한 것들이 눈을 뽑아 내버린 모습은 없었어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남자들과 약속한 하루에는 두세 권의 책을 들고 비행이 없는 날에는 항상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곤 했습니다. 일이 없는 날에는 낮에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한 달 월급을 쏟아 부어 가방이나 옷을 살아내는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나날이 예쁘게 변해가는 시내의 모습이 부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래로 내려다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불나방처럼 살다가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걱정도 했죠. 내 마음속 신호는 여전히 처음 만날 때 본 그 귀여운 곰이 아니었으니까요. 뭐랄까, 물가에 올려놓은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 식으로 남자를 계속 만나다가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뉴스를 보면 데이트 폭력과 같은 사건이 많아서 세상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만해 주세요. 누가 사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 뉴스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난 내가 하는 대로 다 해주는 조건 좋은 남자 맞나요? 나쁜 놈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요. 아, 난 지금 조금 쉬고 싶어서 잔소리 그만 듣고 싶어요. 독립하든 말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으셔서 다소 놀랐어요. 예전에 다단계로 속아서 상처받았던 일을 말하려 했는데 소리가 나질 않고 서로 싸우며 나쁜 소리를 하려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가끔 신호가 기분이 좋을 때면 자신이 한 회사에 전혀 관심이 없고 모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오빠들보다 더 상업적인 저에게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들을수록 그 연애 스토리가 각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그래서 알지요. 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한 뒤에 헤어지자마자 다른 사람이 데리러 왔거든요. 아, 걸릴 뻔해서 다행히 고친 산법이 있었던지. 썸 남이 뭐 이찬우랑 이럴까? 어차피 어장에 있는 남자들 모두 불가사의한 그런 남자예요. 정말 언니, 로맨틱한 상황에 괴상하게 오빠들이 자재로 몰리는 이것도 재미있게 살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썸을 타는 남자란 어장에서 내가 관리하는 남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연애 후보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쳤어요. 썸남도 그런 거고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대신에 칼로색 관계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만나는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썸남도 있어요. 이런 것에 안달이 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처럼 인기가 많은 여자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하고 이미 그 영화를 봤는데 썸남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양다리 걸릴까봐 그 영화를 못 본 척하고 똑같지 뭐예요. 아 진짜 웃기죠. 양다리 걸치고 그런 거 좀 하지 말아요. 그러려다 남자들이 안 똑바로 해주기 어려워져요. 아, 다 괜찮다고 했는데요. 걱정 마세요. 신나는 화려한 연애를 할 때 그렇게 흥분하다 보니 나중에는 양다리가 아닌 문어다리로 걸어 다니게 되었죠. 물론 그 남자가 되고자 했던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도 술을 마셔 기분이 좋을 때면 무용담처럼 얘기를 풀어냈어요. 제가 남편이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맞장구를 하면서도 얘기를 말리려고 했지만 신우는 곧장 듣지 않고 자신의 매력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신의 무차별 연애가 계속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우리가 모르게 남자들을 활용했는데 그 중에서 잘 나가는 남자들은 신에게 한번 눈짓이나 미소로 녹아들었어요. 같은 여자이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신호가 정말 그쪽으로 향한 쪽으로 매력을 느끼곤 했습니다. 자리진 짝 성형 좀 한 후 연예인을 시켰어야 한다고 했다가 듣기 싫어하는 남편과 다투게 되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그쪽으로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조금씩 어떤 남자와 결혼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0억을 가지면서 30살이 되던 해, 신호는 그렇게 선택과 검토를 거쳐 드디어 결혼할 남자라며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신호가 선택한 남자는 강남에 병원을 차리고 계신 피부과 의사였답니다. 인품도 정말 좋고 성격도 수놓은 보였어요. 신은 수댕 역시 많이 보유해 신을 잘 따르겠다는 실로 해든 신축 아파트 40평대에서 함께 추진한답니다. 그가 시작했으면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신호였다. 그 암자는 오랜만인데 그 남자는 대학 동기였다. 마지막으로 2명의 의사들을 2사람 중 1명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2남자는 사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신호의 양심이 없느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혼자서 찔끔거렸다. 남에게 나쁘게 하면 모든 것이 돌아온다는 말이 있지만 결국 그 업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문득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즉시 그런 생각이 들건 말건 신우는 그 남자를 처벌할 생각도 안 했고 결혼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의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도 삶은 믿음에 따라 변화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편과 나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나 선망하는 대상들보다는 단숨에 살며 작고 소박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의 축하나 호의를 표현해 줄 수도 없었어요. 신혼생활은 항상 조심스러운 아가씨처럼 철물이라는 걱정의 대상이었죠. 그렇기에 시끄럽게 사고치지 말고 잘 사거라고만 부탁했죠. 그런 맥락에서 신호는 욕심이 큰 우리의 반응이 자신이 원했던 것인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그랬었죠. 언니, 내가 이쁘고 잘 나가니까 국회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를 드러냈다 해도 어때요? 시집 가기 전에 우리 진실게임 한번 하자. 아, 신씨도 그렇고 맨 끝 남자들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아가씨, 그냥 우리는 아가씨가 마냥 어린애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시집 가서 잘 사세요. 남긴 게 올해에서는 어디 있어? 신혼집은 어딨어? 너 이뻐서 팔짱 펐다. 왜 들어가는데 어미무르 가족들이 나한테 관심하냐고요? 한 해 가게 아직도 다단계로 돈이나 날 2등으로 보여야 돼, 아가씨. 그게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게 섭섭했다며 내가 사과할게요. 이 말로만 듣더라도 우리가 강남에서 신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 축하해요. 어제 아드씨가 드레스샵 추억을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화장을 잘 받으려면 빨리 가서 자야죠. 방에 들어가서 푹 쉬고 수 좀 그만하시길 바라요. 저는 그렇게 신호를 달래서 신혼 1층 찬을 쏟아 붙이자 그제서야 기분이 좀 풀렸다는 듯이 내뱉는 소리를 하며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 대화가 결혼 전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사모님이 된 후에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저럼 뭐 호강시켜주겠다던 그 말은 빈말인 줄 알고 있었지만 진짜였어요. 빈말이 나오지 않네요. 결혼하거나 아이를 갖고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 듯이 전화조차 잘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의 재산 문제조차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어요. 같이 살게 될 우리 딸과 가까운 친척들이 딸을 데리고 자주 방문하겠지만 이전처럼 자주 오고 가는 것보다는 드물어졌고 전화도 거의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결혼 이후 연락이 끊어진 동생에게 남편은 적당히 서운한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때문에 빚을 짊어지고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고 위로해준 것이나 몇 년간 함께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신이 많이 서운할 만한 행동이었죠. 저 역시 남편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챙겨주고 했는데, 물론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물질적으로 무엇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안부를 전하고 한 번씩 어떻게 사는지 오고도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알고 섭섭하죠. 시간이 길어지고 결혼한 지 몇 년이 흐르면서 신우는 마치 남처럼 우리 가족에게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죠. 모처럼 딸을 데리고 강남의 백화점에 갔던 맑은 날이었습니다. 딸이 큰 서점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대형 서점에 들러 다가 저녁이라도 사 먹으려고 간 그 곁에 커티제스라 이름만 나와 딸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신이는 마치 드라마 속의 여자 주인공처럼 아찔한 체형의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쇼핑백을 여러 개 걸쳐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 세노와 같이 연인처럼 차려입은 여자친구들이 함께 서 있었고요. 그 여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이던 신호가 마치 공모마냥 반가운 제 딸이 큰 소리로 콜록 소리를 내자 백화점을 올려다보던 모든 사람들이 제 딸을 쳐다봤어요. 당연히 신호도 제 딸과 나를 봐주고 다시 고개를 휙 돌렸지만 우리를 확인한 뒤 곧장 다시 돌아본 것이었어요. 마치 우리를 못 본 것처럼 우리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돌아보더군요. 야, 뭐지 그만 가자.
구모같이 보인다. 잘못 받아본 건가 봐 라고 말하며 지나갈까 했는데 누가 선글라스를 써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다양하다고 생각하며 애써 그 상황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얼굴도 당황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구 맞잖아. 꼭 선글라스 벗었다. 고마워. 다 지훈이야. 끝나자. 춘아, 우윤. 막 대학생이 된 딸은 그런 곰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순위에 새롭게 올라가는 것을 못 본 채 코라를 가버리고 있었어요. 신우를 바라보고 저를 보며 어쩔 줄 모르는 딸과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르겠는 치욕스러운 기분을 맛보았죠. 얼굴이 계속 화끈거리고 신우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백화점 화장실로 갔다. 백화점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엔 전에 심하게 다치가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봤어요. 살이 일어난 후드티에 청바지와 백팩을 메고 있는 날의 우리 모습과 스판기가 있어서 편한 티셔츠를 입고 헐렁한 검은 바지를 입은 낡은 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으면서 그날은 더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신우가 나를 우리를 모른 척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말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가족이라도 어떻게 신우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남들 몰래 집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가하게 잠시 심호흡을 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어린 꼬마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어떤 신호가 이제는 정말 다음이 된 것만 같았어요. 가슴이 시리고 구멍이 하나 생긴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도 며칠간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생각했죠. 아는 척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곧 전화나 문자가 와서 그날 미안했다고 할 거라고 했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대는 다 부질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우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우에게는 요만큼도 내 애정을 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 역시 계속해서 부모님 제사도 올릴 때나 연락도 안 되는 동생에 대해 내려놓은 듯 보였다. 이제 다시는 그냥 죽은 사람 치기 생각으로 저는 그 후 몇 년간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백화점에서 모른 척한 것 때문에 그 정도로 아냐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신경은 가족이었어요. 가족을 창피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설사 가족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창피해도 언제나 곁에 있어주고 힘이 돼줘야 하잖아요. 제가 신경과 다단계 때문에 볼썽사나운 꼴이 되었을 때 손님다운처럼 여겼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우리를 위해 오른쪽 펴줬어요. 그 상처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신우에게 제가 준 애정이 그런 영향을 끼친 것이겠죠. 그동안 제 마음을 채워가는 몇 년 동안 제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추천생이 되었습니다. 토익 점수를 향해 영어 학원에 다니거나 봉사활동을 하며 목표한 회사에 입사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원하는 회사들로부터 불합격 소식만 들었어요. 저는 의기소침해한 딸에게 오늘 하루는 그냥 즐겁게 보내라고 하고 10만 원을 주어서 친구와 함께 맛있는 것이라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딸은 이미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며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딸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바라며 전현무 씨의 전화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손님과 함께 집에 오겠다고 했었어요 라는 것이었어요. 딩동 소리가 나자 30분 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누가 딸과 함께 왔는지 궁금해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신우가 딸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어요. 언니, 아구스에게 특히 왜 이제서야 왔어요? 잘 지냈어요? 라고 물었어요. 오빠는 아직 퇴근 전이지만 통화했어요. 오늘은 지원이랑 데이트하고 집으로 언니에게 들렀어요. 저는 신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겠다는 결심을 조금 잊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마음이 편안해지던 찰나에 함께 저녁을 먹고 돌아왔다고 해서 식탁에 앉아있던 참이었어요. 함께 살 때 좋아하던 한라봉이 냉장고에 있어 내달라고 하고 신우는 내가 가져다 놓은 찻잔이나 과일 포크 등을 쳐다보며 싸늘한 표정의 채 의자에 엉거주춤 앉아 있었어요. 마치 어딘가 지적당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언니,
지은이가 취업 준비로 힘들다며 밥 한 끼 살펴줬어요. 그때 백화점에서 서둘러서 인사를 못한 게 좀 찜찜했어요. 아, 저는 그래도 이게 인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딸을 챙겨주었다니 고맙기는 했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솔직히 지웅이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며 볼 게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 집에 도우미를 다시 뽑고 있는데 지은이가 어떨까요? 저는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막대학을 졸업한 앞날이 밝은 아이에게 도움이란요. 요새의 세상은 모든 일이 비슷하게 중요해졌나요? 남들이 피하는 힘든 일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성장할 수 있지. 그리고 지훈이가 내 비서처럼 해주면 나도 이것저것 시키기도 편하고, 그렇죠? 알겠어요. 페이드 되겠죠. 언니 오빠가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2배는 좋게 될 거예요. 생각이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한테 파출부를 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다른 자판에 아오니,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말하기 싫은 거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 화가 나고 증거 없으면 몸으로 때려야 저항할 거예요. 파출부가 그 볼 때 나처럼 예뻐서 치즈같이 능력이 있나요? 서울担당하다 안 그러냐고요? 아, 아, 저는 식탁을 닦으려고 쥐고 있던 권리를 신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신호의 개가 밤에 짖는 소리에 너무 크게 소리쳤다. 그때가 처음이었어. 당장 나가. 이 배엔 무례하고 구겨진 통피가 있어. 넌 앞으로 어때? 고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삼켜 더 이상 무엇을 하고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아. 아, 누나 이거 안 돼 히컴 네 알겠어요. 오늘은 오빠에게 모든 것을 말할 거야. 약속해. 거창한 기분에 휩싸여 준비하는 신우는 기세에 밀려 용기를 내며 집을 나왔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남편에게 우리 자운이 둘러봐 더러울 때 청소부를 부르라고 말하는데 더는 관심이 없어. 신화 가족으로 수정된 이야기입니다. 나는 말했다. 남편은 나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깡소주만 맛있게 마셨다.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었다. 원래 나는 긍정적인 성격으로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았던 일도 있고 털어낸다. 하지만 이번 일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다. 나를 무시하고 대놓고 말을 하는 것까지는 참을 만했지만 내 딸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에는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시내에 있는